어느 날 한 남자가 자신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여야 할 집안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부터 미국 전역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수사팀이 맞닥뜨린 진실은 그 무엇보다 기괴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단서들이 하나같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소름 끼치는 디테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단순히 잔혹한 수법으로 사람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을 마치 자기 집처럼 점령했고 이후 그가 보여준 여러 행동은 마치 공권력을 비웃으며 경찰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듯한 오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제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비극의 무대가 된 오로라는 콜로라도주 중부에 위치하며 아라파우 카운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북서쪽으로 주의 주요 도시인 덴버와 바로 인접해 있죠. 비극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은 2004년 5월 24일 오전이었습니다. 오로라 경찰국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던 여성 바바라 케이트였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인 엘 케이트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깊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바라는 경찰에게 엘의 집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죠. 신고를 받은 2명의 경찰관은 즉시 엘이 거주하던 남해 헬레나 스트리트 2002번지에 위치한 거처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약 8,000명의 주민이 평화롭게 거주하는 중대형 규모의 커뮤니티였습니다. 엘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들은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들은 1층과 2층의 침실을 차례로 꼼꼼히 확인했지만 그곳에서는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죠. 하지만 경찰관들이 지하실로 발을 들였을 때 그곳에는 참혹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쓰러져 있었고 이미 생명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의 양발과 양손이 등 뒤로 아주 단단하게 결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실 바닥과 벽면은 온통 선명한 붉은 혈흔으로 뒤덮여 있었고 이는 명백한 살인사건 현장이었습니다. 두 경찰관은 즉시 본부에 지원을 요청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베테랑 조사관 토마스와 법의학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토마스 조사관은 수많은 강력 사건을 겪어왔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자의 후두부에는 둔기에 의한 강한 타격 흔적이 발견되었고 정황상 그가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던 중에 뒤에서 기습을 당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남자가 결코 쉽게 죽지 않았으며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느리게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시신에서는 총 22곳의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중 어느 하나 즉사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법의학자는 피해자가 몇 시간 동안이나 잔인하게 고문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종적인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죠. 범인은 여러 종류의 날카로운 도구를 번갈아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시간은 5월 22일 토요일 밤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피해자는 이 집의 주인인 53세의 오키 에버트 케이트 준이었습니다. 토마스 조사관은 엘의 누나인 바바라와 현재 여자친구인 린다를 만나 각각 신문을 진행하며 엘의 삶을 재구성했습니다. 오키 에버트 케이트 주니어는 1951년 5월 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내쉬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인 오키 케이트와 에디스 케이트 그리고 누나 바바라와 함께 하이펙스 카운티에서 자랐습니다. 그 지역은 담배와 면화 재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죠. 아버지와 이름이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애칭인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이 고등학생일 때 어머니 에디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비슷한 시기에 그는 훗날 아내가 될 게일 케이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엘은 윌슨에 위치한 애틀랜틱 크리스천 컬리지에 진학하여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1972년 엘은 대형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인 스톤앤웹스터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이 회사에서 무려 31년 동안 근무했죠. 업무 특성상 그는 미국 전역의 수많은 지역을 다녔는데 매사추세츠, 텍사스, 뉴욕, 네바다, 와이오밍, 테네시 등에서 프로젝트 회계사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북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해외 프로젝트 현장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었죠. 1976년 엘은 게일과 결혼하여 딸 줄리를 두었으나 12년 후인 1988년에 이혼했습니다. 90년대 초 능력을 인정받은 엘은 부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베이 에어리어 고속철도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재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평소 엘은 골프, 자전거 타기, 하이킹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1998년 엘은 프로젝트를 따라 콜로라도주 오로라로 이주했고 이곳의 환경에 큰 매력을 느껴 남해 헬레나 스트리트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혼자 사는 엘에게 이 집은 다소 넓었죠. 그래서 2000년 초 엘은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리모델링이 완료된 지하실을 독립된 아파트 형태로 만들어 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2년 엘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31년 다닌 직장을 떠나게 되었지만 뛰어난 경력 덕분에 곧바로 카터 더글라스 컨설팅 회사에서 새 직장을 찾았습니다. 2004년 초 엘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린다라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은 사이가 매우 좋았고 미래를 약속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4월 말 몇 년간 지하실을 빌려 쓰던 세입자가 오로라를 떠나게 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세입자가 5월 초에 이사를 나가자 엘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지역 신문에 광고를 냈고 몇 명의 의향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5월 19일 한 남자가 엘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집에 아주 강한 집착과 관심을 보였죠. 자신을 로버트 쿠퍼라고 소개한 이 남자는 당장이라도 입주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엘은 린다에게 이 남자가 방금 동부 해안에서 이사 왔는데 웰스파고 은행에서 일한다고 하더라. 지금은 누나 집에 임시로 얹혀 살고 있어서 자기만의 집이 아주 절실한 모양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린다는 실제로 이 남자를 딱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죠. 두 사람이 집안에서 가까워질 무렵 린다가 마침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집에 들어온 지 단 1, 2분 만에 서둘러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록 얼굴은 몰랐지만 린다는 그의 인상착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아주 깔끔한 바지와 정장 재킷을 입어 매우 격식 있고 단정해 보였다고 합니다. 뒷모습으로 본 그는 약 40대 정도의 검은색 웨이브 머리를 가졌고 키는 약 178cm, 몸무게는 80kg 정도의 체격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특징은 그가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한쪽 일그러뜨리며 절뚝거렸다는 사실입니다. 5월 21일, 엘은 린다에게 두 사람이 합의한 임대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남자는 보증금 외에 한 달치 월세까지 미리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정확한 입주 날짜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죠. 5월 22일 토요일 아침, 엘은 여행을 떠나는 린다를 공항까지 직접 배웅했습니다. 린다는 일주일간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오후 3시 30분경 린다는 엘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전화기 너머의 엘은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이웃과 함께 지하실의 고장난 수도관을 방금 고쳤다며 아주 보람찬 토요일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서로 즐거운 주말을 보내라는 인사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린다가 들은 엘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토마스 조사관은 수사 도중 엘이 새로운 세입자와 대화할 때 거실에 있는 안락 의자를 지하실로 옮기고 싶어 했다는 정황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구조상 좁은 계단을 통해 의자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현장 조사 결과 범인은 엘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직후 집안을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는 엘의 주방에 있던 음식을 꺼내 먹었고 안방 욕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엘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엘의 옷장에 있던 옷까지 꺼내 입었죠. 그는 범행 후 집안에서 최소 10시간 이상 머물다가 떠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안 전체에서는 단 하나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샤워실 배수구에도 락스를 대량으로 부어 혹시 모를 DNA 증거까지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또한 주방의 모든 칼, 물컵, 팬, 설거지용 솔, 그리고 엘의 자동차 키까지 락스를 채운 싱크대 안에 통째로 담가두었습니다. 싱크대 전체가 락스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락스를 담았던 용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토마스 조사관은 엘의 차 키는 싱크대 안에 있는데 정작 엘의 차량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엘의 휴대폰 역시 현장에서 사라진 상태였죠. 주방 쓰레기통을 뒤지던 중 버려진 임대계약서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손으로 쓴 그 종이에는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란에는 로버트 쿠퍼라고 적혀 있었지만 조사 결과 이는 가명임이 드러났습니다. 주소지란에는 로버트의 누나가 살고 있다는 주소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콜로라도 대학교 의과대학 건물의 주소였죠. 사회보장 번호는 사건과 전혀 무관한 엉뚱한 여성의 번호를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전화번호는 활성화된 번호였지만 신분 노출이 없는 선불 휴대폰이었습니다. 이 선불 휴대폰은 콜로라도 대학 의과대학 인근에서 구입된 것이며 범인은 이 전화를 이용해 다른 여러 집주인들에게도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이 집주인들을 만나 확인한 내용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로버트와 비슷한 남자를 만났지만 그는 다리를 전혀 절지 않았고 유창한 루마니아 억양을 썼습니다. 이 교수는 동유럽 언어 전문가였기에 방언까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 집주인은 남자가 말없이 집안을 돌며 창문의 위치와 구조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는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쳤다고 기억했습니다. 목격자들마다 묘사하는 범인의 성격, 억양, 거동이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타깃에 맞춰 매번 새로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배우 같았죠. 엘의 한 이웃은 5월 19일 한 남자가 엘의 집을 떠나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는 린다가 그 남자를 만난 날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이 접속했을 법한 물건들을 대거 수거하여 생물학적 샘플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사건 당일 늦게 경찰은 엘의 청회색 GMC 피카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차는 엘의 집에서 한 블록 반 떨어진 거리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죠. 차량 내부 역시 범행 현장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단서가 남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로버트와 엘의 휴대폰을 추적했고 놀랍게도 두 기기 모두 덴버 지역에서 활성화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실제 위치를 찾아갔을 때 휴대폰은 노숙자들의 손에 있었죠. 범인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버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토마스 조사관은 범인이 적은 가짜 주소지가 의과대학 건물이고 휴대폰 구입처 역시 그 부근이며 렌트 전단지가 오직 대학교 도서관 게시판에만 붙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범인은 대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였지만 이 방향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엘의 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사망 추정 시간 이후에도 인근 웰스파고 은행 ATM에서 현금 인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카메라에는 스키 마스크를 쓴 남자가 엘의 트럭을 타고 나타난 모습이 찍혔지만 마스크 때문에 얼굴의 극히 일부분만 확인할 수 있었죠. 그는 장갑을 끼고 있어 지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의 계좌에 훨씬 많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1,000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엘의 차키를 다시 집안 싱크대 락스물에 넣어두는 기괴한 행동으로 경찰을 조롱했죠. 엘은 평생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수사관 토마스는 점차 이 사건이 어떤 원한이나 금전적 목적이 아닌 사륙 그 자체가 동기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범인은 자신만의 소형 고문 도구를 지참했고 모든 행동이 극도로 계획적이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피해자로 엘이 선택된 이유는 단지 그가 독거 중이었고 주변에 연고자가 적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수개월간 수사는 정체되었지만 경찰은 단서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제보를 기다렸죠.
범인은 178cm의 키에 75kg 정도의 체격, 검은 곱슬머리 남성으로 40대 전후로 보였으며 뉴저지 등 동부의 한 출신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 방식을 조롱하는 행태로 보아 과거 경찰 지망생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L의 사건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는 과거의 미제 사건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먼저 1999년에 발생한 리홀 살인 사건입니다. 그는 L과 같은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동료로 자신의 생활을 외부에 전혀 노출하지 않는 폐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999년 한 해 동안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통 보내지 않을 정도였죠. 그는 당시 12억 달러가 투입된 거대 프로젝트인 국가 점화장치의 수석 설계자였는데 5도 정도의 치명적인 레이저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부 장관 빌 등 윗선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1999년 10월 20일, 그는 자신의 침실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숨진 채 발견되었죠. 현장은 L의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다툼의 흔적은 없었고 차량은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지갑과 카드가 그대로였지만 차 키는 사라진 상태였죠. 이웃은 그의 사망 추정 시간인 10월 18일 새벽 1시경 차 타이어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2001년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마이크 에모트 사건입니다. 40대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그는 어느 날 주차장에서 고객을 만나기로 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다음날 그는 외딴 집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는데 이 현장 역시 엘케이트 살인사건과 매우 흡사한 수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비극은 2008년 켄터키 주에서 발생한 짐 더켓 사건입니다. 43세의 퇴역 육군이었던 그는 자신의 집 지하실을 임대 내놓은 집주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집 의자에 묶인 채 잔혹한 고문을 당한 흔적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11월 9일 자정 무렵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통화를 끝낸 직후 습격했고 2시간 반 뒤 그의 차량을 타고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차량은 이틀 뒤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발견되었죠. 이 사건들은 모두 부동산 거래를 매개로 접근했다는 점, 범인이 40대 전후의 남성으로 묘사되거나 다리를 절뚝거리는 특징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개인 소지품을 아주 기괴한 장소에 남겨두었다는 점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이스라엘 키스가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국을 누비며 무작위로 타깃을 정해 살해한 뒤 흔적을 지우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평소엔 매우 친절한 모습으로 위장했죠. 2012년 체포된 그는 10여 년간의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엘케이트 사건 당시의 ATM 영상 속 인물과 키스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2년 12월 구금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많은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미량의 DNA를 통해 파라본 나노랩스와 협력해서 범인의 최신 몽타주와 유전자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는 해결되지 않은 이 사건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죠. 특히 2019년에는 이 사건이 단순 범죄가 아닌 과거 잔혹한 수법으로 악명 높았던 터키 헤즈볼라 조직원의 소행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범인의 DNA가 동남부 유럽 혈통으로 확인되면서 루마니아 억양을 썼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제 단순한 기억을 넘어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하트 9번이라는 카드로 이 살인마를 지목하고 최신 유전자 계보 기술을 동원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잔혹한 연기를 펼쳤던 유령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첨단 과학이 20년 전의 비극을 끝내고 엘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